2월 25일 법률방송 로드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선 바퀴 2개라는 이유로 오토바이가 받는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도로 위에 서자, 오토바이에 대한 차별 대우를 폐지해달라는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해당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입니다.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즉 헌법소원 대상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제63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외에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과 통행을 막는 해당 조항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청구인의 헌법소원 취지입니다. 이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는 지난 21일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산업으로나 금지로 얻은 사회적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그 통행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법을 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일단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은 배기량 125cc 이상 이륜자동차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분류,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에 관한 등록 및 과세 규정을 보더라도 이륜자동차의 등록과 사용신고 및 과세라는 관점에서도 이륜자동차는 여타 자동차와 법률상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심판 청구 이유에서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의 이런 법률적 지위와 위치를 지적하며 차별적으로 침해당하는 헌법상 권리를 조목조목 적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추구권 침해 관련해선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필요 없는 곳을 경유하거나 교통이 혼잡하고 신호등이 많은 일반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 시간상 손해는 물론 유류대 등 경제적인 부담, 혼잡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부담 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평등권 침해 관련해선 일반 자동차 운전자처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나라에서 요구하는 모든 세금을 내는데 도로 통행에 있어선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청구서는 그러면서 1000cc 미만 경승용차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데 오토바이는 2000cc라도 고속도로에 못 들어가는 점, 같은 이륜자동차라도 경차 오토바이는 통행이 가능한데 일반 오토바이만 금지하는 점 등을 적시하며 이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륜자동차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이륜차를 타고 가게 되면 계속 잘 모르는 국도 같은 데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결코 그 돌아가면서 행복 같은 걸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만족스럽지 못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안성일 변호사는 그러면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은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차선 일반 국도의 예 등을 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일반 도로 상태가 양호해지면서 고속도로와 속도면에서는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하지만 불합리한 통행 제한 때문에 신호등이나 보행자가 없어 더 안전한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끼어들기나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하는 일반 도로를 이용해야 해 거꾸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안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저도 사실은 라이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로교통법 63조 때문에 저희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을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안성일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법률방송이 보도한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도로 위에 서자 시리즈 리포트 10개를 증거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받아든 헌재가 해당 청구를 정식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을지 삼게 될 경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선 대한변협 총회를 겸한 신구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맞는 변협 신구 회장 이취임식은 변협의 최대 행사인데 오늘 총회는 변협 회칙 개정을 놓고 사시 출신들과 로스쿨, 변시 출신 간의 해묵은 알력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한변협 정기총회입니다. 신임 이찬희 변협회장 취임식에 앞서 변협 감사 선출을 앞두고 로스쿨 출신 감사 후보와 사시 출신 감사 후보 간의 가시돋친 설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화합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분열은 누가 조정할 것입니까? 상처는 우리가 받았는데, 그리고 용서를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로스쿨 변호사의 배우를 향상시키다니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본회의 재정과 업무 수행 감사라는 감사의 제도가 이런 논의들과 오토바이를 주는데 일관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상임이사 등은 협회장이 임명하는데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선출직입니다. 이 감사 선임을 두고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터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로스쿨과 사시 출신, 양측의 이런 갈등은 박상수 변호사 등 로스쿨 출신 대의원 54명이 발의한 변협 회칙 일부 개정안 처리를 두고 극에 달했습니다. 현행 변협 회칙 제8조의 2, 피선거권의 제한 조항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변협회장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협회장, 감사, 대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제한은 오직 회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바꾸었습니다.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삭제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변호사 시험, 변시 출신 변호사들도 대한변협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상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대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투표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표결조차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대체 대의원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건지. 대한변협은 법원, 검찰과 함께 이른바 법조 3륜의 한 축으로 그 수장인 변협회장은 법무부장과 같은 급의 의전을 받는데 15년 이상 법조인 경력은 최소한의 조치라는 반박입니다. 중간중간에 그냥 사실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의견을 하기 전에 안전을 좀 분리해서 이 사안별로 소개를 하거나 토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결국 오늘 회칙 개정안은 전자투표냐 거수냐, 표결하는 방법을 표결하는 등 극심한 진통 끝에 찬성 192표, 반대 54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절차에 의해서 좀 결정해서 지금 전부 지금 투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반대하시면 되잖아요. 전부 다 반대하시면 되죠. 아니. 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열린 감사 선출에선 모두 12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의 후보가 선출됐는데 로스쿨 출신이 2, 사시 출신이 1명입니다. 이처럼 변협 총회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뜻이 관철된 건 총회 대의원 구성 비율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모두 21,427명, 이 가운데 사시 출신은 13,891명, 로스쿨 출신은 7,536명으로 사시 출신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변협총회 대의원은 전체 439명 중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로스쿨 출신들이 30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변협 회칙 개정안에는 협회장을 총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내용도 새로 삽입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 출신들도 변협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변협 회칙 개정안이 변협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인가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년 뒤 다음 변협회장 선거 때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변협회장에 도전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무슨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님, 이 네 사람
법정 구속 여부가 다 엇갈렸죠?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를 네. 인정하면서 항소심에서 네. 징역 3년 6월 하고 법정 구속했고요. 네. 그다음에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혐의 김경수 도지사의 네.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년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네, 반면 뇌물 등 혐의가 인정됐던 전병헌 전 네. 수석의 경우에는 1심에서 무려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네.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군 댓글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관진의 경우에는 1심에서 이것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는데 법정 구속하지 않았죠. 뭐 똑같은 징역형인데 누구는 법정에서 구속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뭐 전병헌의 경우에 네. 재판부는 이제 다른 재판부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뭐 네.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언급을 남겼고 또 김관진의 경우에도 구속이 능사가 아니다. 네. 뭐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투는 게 타당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두고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네.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안희정이나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별다른 네. 얘기 없이 실형을 선고함으로 그냥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보통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하든 발부를 하든 사유를 이렇게 밝히는데 법원이 이거는 뭐 법정 구속은 좀 다른 건가요? 대법원 얘기에 의하면 네. 이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네.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하면서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네. 그냥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니까 구속한다 이렇게 네. 뭐 붙여서 구속하는 법정 구속하는 판사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하는 경우에 구속하는 건 당연히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법원이 스스로 판단한 네. 것이다 이런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법정 구속이 당연하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일반 네. 사건, 흔히 이제 일반 사건 뭐 이런 개념이 없기는 네. 하지만 일반 사건을 하면 실형 선고하면서 네. 법정 구속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네. 법정 구속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런 좀 이름난 사건들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하지 않는 비율이 조금 더 높거든요. 영장 네. 기각할 때 하고도 좀 비슷한 현상 같은데 그러다 네. 보니까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구속하지 않으니까 이거 일관성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오면 이건 무죄입니다. 네. 그러면 그간 갇혀 있었던 것, 이걸 미결 구금이라고 하는데 미결 네. 구금은 불법인 상태로 구금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구금한 거니까 위법한 구금은 아니라고 보고 네. 이제 형사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은 이제 적법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해주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게 국가의 불법행위가 되거나 그렇게 구금되는 통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국가배상 청구 네. 그리고 위자료 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이 뭐 관련 판례 같은 게 있나요? 네, 형사보상 관련 판례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형사보상보다도 더 최근에 이슈가 됐던 뭐 이미 몇 년이 지나긴 네. 했습니다. 사건 중에는 소위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뭐 돌아가신 분들 그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옥고를 치르고 나온 분들이 네.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지 네. 않습니까? 무죄가 선고되면 형사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네. 이 경우에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고문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혐의를 씌워서 사법살인을 한 것이기 네.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배상 책임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할 때 조금 네. 어렵습니다만 불법행위 시점부터 가산합니다. 이게 네.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불법행위 시가 상당히 오래전이니까 네. 지연 손해금이 상당해졌거든요. 네.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있던 네. 부에서 이것을 전원합의체로 돌린 다음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다음에 다시 본인부로 네. 돌려서 전원합의체로 의결하지 않고 소부 판결로 네. 사실심 변론 종결 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불법행위 시부터 가산해야 된다고 한 대법관의 의견이 실리지도 않았고 네. 결과적으로 국가가 불법행위를 해놓고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 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부터라는 아주 네. 특이한 판결을 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종국적으로는 그 손해배상을 받으셨던 유족이나 해당 당사자들이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돌려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신영철 대법관은 그 촛불 집회 재판부 배당에 관여한 그 대법관 맞죠? 네, 그분이 대법관이 되시기도 했고 이런 굉장히 불쾌한 판결도 한 분이 됐습니다. 뭐 이런 법정 구속은 뭐 좀 자의적 행사를 막을 제도 같은 게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항상 신뢰의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판사가 판사를 신뢰하고 판사가 보기에 이 사람은 구속해야 될지 아니면 네. 그냥 내버려 두고 조금 더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지 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 오히려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 회복을 네. 위해서 차라리 구속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런 네. 거를 일일이 따져서 규정화하는 거는 사실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신뢰 회복의 문제인데 이 신뢰 회복을 네. 해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깨뜨렸다는 것이 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상식에 맞게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스포츠계 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공식 발족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마일 공익신탁이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7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3,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오늘 중구 신라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50대 변협회장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찬희 회장은 강한 변협, 새로운 변협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변호인이 오늘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정의 구현도 되는 것이라며 구속 집행 정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